자, 조성현의 과학 토픽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성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우주 범선이네요. 이 모레 미국 나사가 신개념 우주 범선을 발사한다는 소식인데 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예, 그 나사는 그 24일 그 현지 시간입니다. 신개념 우주 범선 Advanced Composite Solar Cell System, 약자로 ACS3라고 합니다. 이 우주 범선을 그 뉴질랜드의 그 한 지역인데 마히아라는 곳에 민간 로켓 발사체 기업 로켓랩이 있습니다. 네. 로켓랩의 발사장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우주 범선은 그 소개 글에 의하면 전자레인지 크기의 초소형 인공위성입니다. 네. 지상 1000m 상공에서 돛을 이제 펼쳐 1000km? 예, 1000km. 1000km. 예. 지구 궤도를 이제 돌게 되는데 네. 도체 한 변이 이제 9m. 예, 가로 세로 사각형인데 면적이 그러니까 한 80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로켓랩은 소형 위성을 전문으로 발사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고요. 네. 지금 이번에 ACS3의 주요 미션은 네. 새로운 세일붐, 세일이라는 건 진짜 돛이고 돛. 네. 바람을 받는 그 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우리 배 같으면은 그리고 이걸 지탱하는 어떤 기둥을 돛대라고 하죠. 네. 영어로 마스트. 이걸 이제 영어로는 BOOM. 우리 뭐 붐이 일다 할 때도 붐이지만 요 항해에 관련된 때는 이게 돛대라는 뜻이 있답니다. 네. 이 자료의 어떤 작동을 이번에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은 접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 마스트는 기둥인데 이걸 어떻게 잘 펼 수 있느냐. 이게 성공의 여부죠. 네. 그리고 이놈이 가벼워야 되겠죠. 그렇겠죠. 가벼우면서도 또 큰 돛일 경우에는 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재질이 성패를 좌우하고 앞으로 우주 범선의 성능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어드밴스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이제 발전된 신개념이라는 것은 이 돛대가 아주 특별한 재질이고 특별한 성능이다. 이걸 테스트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전자레인지 크기면 좀 작은 거잖아요. 작죠. 인공위성치고는. 예. 근데 여기에 돛을 달았다. 예.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범선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이 범선이라는 게 이 바람을 안고 달리는 걸 뜻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주 공간에 바람이 불리 없고 예.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합니다. 우주 예. 범선이 뭡니까? 그러니까 바람은 없는데 네. 지구에 같은 바람이 없는데 우주에는 또 다른 바람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태양풍이죠. 아, 태양풍. 예. 한번 했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따뜻하게 느낀다. 태양을 받으면 빛을 받으면 그거는 전자기파 중에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한데 여기 복사 형태로 바뀌면서 따뜻해짐을 느끼는 건데 그 외에도 있어요. 뭐 양성자, 전자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태양에서 내보낼 때 어떤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솔라 윈드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태양풍의 힘을 받아 바람처럼 받아서 우주로 항해한다고 해서 우주 범선이라 하고 영어로는 빛을 받아서 간다 해서 라이트 세일. 아, 그렇게 표현하겠네요. 빛 세일, 뭐 라이트 세일인데 네. 요즘은 이제 솔라 세일이라고 많이 해요. 지금 그 나사에도 그 홈페이지에는 이번에 솔라 세일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는 이번에 나사가 이렇게 군이 있는 우주 탐사를 뭐 주도하는 기업이니까 막 거기에 용어를 따르는 게 안 좋겠나 솔라 세일로 네.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 태양 극대기 얘기 나눌 때 태양풍을 잠깐 언급해 주셨잖아요. 예. 저는 이걸 이 태양이 뿜어내는 에너지 입자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주선을 밀어내는 물리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어떤 원리로 추진력이 생기는지는 궁금합니다. 바람도 입자예요. 입자의 흐름입니다. 네. 기압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있던 공기 입자들이 이제 기압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이것도
태양에서 나오는 여러 입자, 그리고 요즘은 이제 입자는 에너지잖아요. 네. 이제 상대성 이론을 아니까 그 정도는 입자하고 에너지하고는 서로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보내면 그 에너지가 밀어내는 힘을 갖는 거죠. 이제 힘을 갖는 거고. 근데 이걸 처음 상상한 과학자가 누구냐면은 케플러가 행성 그 운행의 법칙을 이제 처음 공식화한 사람이거든요. 네. 진정한 천문학자의 1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리학계에서는. 예. 1571년에서 1630년대의 분이니까 지금부터 한 430년 전에 이미 이게 착상이 됐다는 거고요. 어떻게 알았냐면 혜성이 이제 오는 걸 봤거든요. 네. 그 당시에 1579년인가 언제 그 한번 혜성이 왔는데 혜성을 보니까 계속 꼬리가 이리 도는데 꼬리 방향이 계속 달라지는데 태양과 딱 그 180도 방향,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꼬리가 방향이 바뀌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태양이 밀어내는 거구나. 왜냐하면 거기에 가스나 뭐 여러 가지 입자들로 돼 있는데 이제 이게 태양풍이 밀어내니까 공기가 바람에 날리듯이 먼지도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날리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날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뭔가 밀어내는 힘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태양풍을 빌어서 우주 범선을 태양 범선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실행은 못했지만. 네. 그다음에 케플러 이후 한 300년쯤 지났을 때 물리학자 맥스웰. 우리 전자기학을 이제 완성한 맥스웰이 그 전자기학의 어떤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맥스웰 방정식이 있거든요. 그걸 풀어보니까 전자기파, 빛을 포함하는 전자기파에 분명히 압력, 미는 힘이 있더라는 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과학적으로 충분한 이제 근거가 있다고 이래 이제 보는 거고요. 이게 좀 유명해진 거는 2006년에 네. 프랑스의 소설가 그때 그 개미가 2004년에인가 나왔고 굉장히 유명한 그 소설가인데 이분이 한 2년 뒤에 2006년에 파피용이라는 소설책을 발간했어요. 네. 거기에 이 우주 범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유명해졌어요. 일반인한테. 그러니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이죠. 예. 네. 파피용 혹은 빠삐용. 예. 나비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뭔가 커다란 돛칠단 우주선의 이미지가 나비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예. 소설 속에서는 우주 범선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예. 파피용은 이제 인간의 진화에 대한 의지와 미래상을 다룬 SF 소설이거든요. 이 소설은 자멸에 가는 인간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우주 범선을 만들어서 지구를 탈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 우주 범선을 묘사하는 장면 중에 좀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날개가 완전히 빠져나오자 두 개의 얇은 황금빛 방막이 우주선 흉부에서 길게 뻗어나와 거대한 나비 모양이 되었다. 돛의 길이가 100만 킬로미터나 되다 보니 100만 킬로요? 지구에서도 맨눈으로 볼 수 있었다. 오호. 지구인 14만 4천 명을 실은 파피용은 부지부실간의 속도가 시속 250만 킬로 초속으로 환산해 보니까 694킬로인데 여기에 이르고 1200여 년 만에 지구에서 2광년 떨어진 미지의 행성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의 제목 파피용은 나비 모양의 우주선의 이름이기도 하고 거기서 소설 제목을 따온 거죠. 네, 도체 길이가 100만 킬로미터라 한반도가 세로로 1116킬로미터라고 하는데 한반도에 무려 1000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스케일인데 어쨌든 우주 범선이 소설 속 공간을 벗어나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예. 이 소설 파피용 이전에 우주 범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과학자가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하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그 코스모스로 잘 알려진 칼 세이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 칼 세이건은 1980년에 네. 행성협회 The Planetary Society라는 민간 단체를 설립을 했어요. 이제 그걸 만들어서 우주 탐사, 그다음에 외계 생명체 탐색, 그리고 소행성 충돌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활동. 여기에 어마어마한 회원들이 있어. 전 세계에 네. 10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심을 높이는 그런 일도 하고, 또 실제로 연구팀이 있어가지고 우주 범선 이걸 개발을 해서 실제로 시험 운행하고 이 우주 범선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대단한 일을 했죠. 2015년에 라이트 세일이라는 우주 범선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고요. 네. 또 2019년에도 라이트 세일 2를 올렸고 3년 동안 우주에서 지구 관측 활동 이렇게 성공적으로 완수했거든요. 그래서 이 위성은 아주 이제 작은 뭐 이 빵덩이만하다고 해요. 이런 작지만은 우주 범선 세일로 태양풍을 받아서 운행이 3년 동안 가능했다는 걸 증명을 이제 한 거죠. 도체 크기가 32제곱미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100만 킬로미터와는 괴리가 크지만 어쨌든 우주 범선이 우주 탐사와 개발의 새로운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후 우주 범선 개발 역사도 좀 짚어볼까요? 예. 그 미국은 2005년에 코스모스 1호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소련제 로켓에 발사를 의뢰했는데 이 로켓이 제대로 뜨지를 못해 가지고 중간에 이제 폭발해서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또 2010년에도 나노세일 D를 발사했는데 이 역시 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어떤 성간 우주라는 거는 별과 별 사이, 태양계 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태양과 또 다른 태양. 그러니까 센타우리에 있는 프록시마 A 같은 별이 이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또 다른 별이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 행성에는 별과 별 사이 평균 한 10광년 정도 거리에 있대요. 근데 프록시마는 4.4광년이니까 비교적 가까이 있는 별이죠. 그래서 하여간 별과 별 사이를 움직일 수 있는 우주 범선 그걸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앞에 소개한 ACS-3도 네. 어떤 성간 우주를 탐사를 목적으로 지금 개발 중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이 사실 이 분야에서 좀 앞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2010년에 도체 면적이 이제 400m 제곱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변이 20m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법 크죠. 이 모양의 이 정도 크기의 우주 범선 이카로스라는 걸 금성에 보내는데 성공했어요. 이카로스는 뭐 어떤 저 신화에 나오는 그 하늘을 날려다가 그 밀랍을 그렇게 날개를 붙이는데 밀랍을 사용했는데 뭐 하늘을 올라가다가 녹아 떨어졌다는 그 분이 이카로스인데 이름을 왜 그렇게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금성까지 보내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은 이제 금성까지 가는 데서 나아가서 목성 주변에 그 소행성이 많은데 그 소행성군을 트로이 소행성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탐사할 우주 범선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일본이 앞서간다고 하니까 약간 배가 아픈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개발하고 있나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예. 자,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승벽도 있는데 우리가 쫓아가야 할 또 다른 우주범선 프로젝트 우주범선 개발의 현재와 미래 좀 더 살펴볼까요? 지금 아주 유명한 그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2016년에 러시아의 아주 뭐 부자 유리 밀러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하고 스티븐 호킹 유명하잖아요. 그다음에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돼서 만든 네.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 목표가 뭐냐면은 2069년까지 2069년까지. 예, 초소형 우주선 1000개를 네. 센타우리 프록시마 B별에 별까지 보내는 프로젝트를 2069년까지 완료한다는 거예요. 그럼 2069년에 네. 1000개를 보낸다는 거죠, 이제. 1000개를. 그 전에 준비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서 그래서 그 센타우리 자에 3개 별이 있대잖아요. 하나는 프록시마 A고 하나는 프록시마 B예요. 그 B가 알파 센타우리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쪽에 이제 프록시마 A는 별이고 프록시마 B는 뭐겠어요? 첫 궤도를 도는 행성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성에 보낸다는 거죠. 프록시마 B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영화 삼체인들이 사는 데입니다. 네. 예.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간 우주 탐사가 가능한지 예, 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예. 네. 이 성간 우주 탐사라 이게 인류의 과학 기술이 SF를 현실화하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2069년에 이 1000개를 보내려면 4년 넘게 걸리는 거리를 몇 년에 걸쳐서 도착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의 이제 우주선을 개발하느냐 이제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일단은 이제 그 빛으로 추진하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솔라셀이죠. 네. 개발을 하는데 초소형 우주선 나노크래프트에 관한 디자인과 소재가 2018년에 나왔어요. 이게 이제 네이처에 소개가 됐더라고요. 네. 제가 봤는데 대충 그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이름이 이제 나노크래프트라고 명명이 됐는데 나노는 아주 작다는 거잖아요. 크래프트는 이제 우주선 뭐 이렇게 기기 이름인데 몸체는 스타칩이라는 거는 이제 뭐 소형 컴퓨터라고 봐도 무난하겠죠. 스타칩과 빛을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라이트 세일, 돛 등 크게 2개 부분으로 아주 이제 간단하게 돼 있는데 라이트 세일의 돛은 1g에 불과한데 초경량. 근데 넓이는 한 10m 제곱 정도. 근데 지금 신소재 그라펜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1g으로 10m 제곱 정도를 만들 수 있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단 성능이 이 그라펜이 빛을 받으면 100% 반사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녹아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능이 돼야 되고 이게 이제 추진력은 뭐로 넣느냐. 빛은 빛인데 태양빛이 아니고 레이저로 쏜답니다. 레이저요? 태양빛을 받는 거는 그냥 뭐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 도움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주 추진력은 지구에서 빛을 쏜대요. 레이저를 쏘는 거죠. 레이저는 아주 단일한 파장으로 타겟을 정해서 아주 멀리까지 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광속의 20%까지의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럼 프록시마까지 빛의 속도로 가면 4년인데 그 20%뭐 5배만 더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년이면은 400년 걸릴 걸. 삼체에서는 빛의 1%로 400년 걸린대잖아요. 그럼 빛의 20%면은 5분의 1입니까? 그러니까 20년이면 되는 거죠. 물론 이 외계인이 직접 우주선을 몰고 지구로 날아오는 삼체 함대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성간 비행을 실제로 시도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것은 이거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SF 소설이나 영화 속에 나오는 우주선 이미지도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주선이 마치 바다를 가르는 범선처럼 이 돛을 달게 된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예. 이게 이제 장점이 많아서일 텐데, 그죠? 첫째 장점이 일단 연료를 장착할 수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우리 발사 장면을 보면 로켓 옆에 막 큰 연료통을 이렇게 달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료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연료를 다는데 그 연료 무게 때문에 더 큰 추진력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올라가서 더 이상 항해할 연료가 필요 없다면 지구에서 쏘아 올리는데도
더욱 쉽게 무게가 더 낮춰지겠네요. 낮춰지니까 추진력이 좀 덜해도 되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경제적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태양빛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받으면 되니까. 네. 그 마찰이 없기 때문에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가속도는 힘에 비례한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 이렇게 힘을 탁 주면은 속도가 늘어나요. 또 더 주면 또 더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많이 나지 않지만 나중에는 이게 가속이 계속 되기 때문에 마찰이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속도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나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 빛의 20% 정도까지 이건 어마어마한 속도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그 경제적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게 엔진 가동을 안 하니까 다른 엔진보다 심플해도 되니까 이게 더 오래 우주선을 오래 쓸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성간 우주라든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 사용할 우주선에는 정말 이게 제격이다. 적합하겠네요. 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꿈 같은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남았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박비용 그 소설에서 우주 범선 길이가 100만 킬로다. 우주 범선의 날개가 그러니까 그 범선의 돛이. 네. 그런데 이 왜 이렇게 크게 묘사를 했을까 보면 인구를 14만 4천 명 정도 태울 정도 되면 우주선 크기가 있고 그 큰 우주선이 이게 힘을 받아서 움직일 정도가 되려면은 태양 빛을 받을 그런 면적이 그 정도 넓어야 된다는 어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어떤 수학적 계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돛의 크기는 중요합니다. 근데 돛을 크게 하려니까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무게가 돛은 큰데 또 무거우면 또 그 속도는 무게에 반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껏 크게 만들어 봐야 무거우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가벼우면서 커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이게 돛은 초경량화하는 기술이 제법 많이 돼 있는데 네.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아까 돛대 말했죠. 네. 이 돛대는 바람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박에도 보면은 돛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요. 뭐 아주 두껍고 왜냐하면 바람에 견뎌야 되니까. 그래서 돛은 무겁고 큰데 선박에는 그래도 될지 몰라도 우주에는 그러면은 무거워서 이게 속도가 안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경량이면서 아주 단단하고 좀 컴팩트해야 된달까? 아주 기능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잘 오므라지고 잘 펴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쏘을 때는 접어가 가야 되잖아요. 접어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펴져야 되는데 아주 잘 펴져야 되죠. 그러니까 특별한 재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나사에서 이제 ACS3를 왜 어드밴스드 컴포지트 솔라셀 시스템이다. 그다음에 뭐 뉴 제너레이션이다. 뭐 이렇게 붙이느냐. 네. 이 셀 붐을 아주 특별한 재질로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 그렇게 이제 자부하는데 이전 거보다 훨씬 견고하면서 가볍고 그런 건데 이게 탄소 섬유 그다음에 유연한 폴리머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1000km 위에서 이제 이게 쫙 펼쳐질 건데 네. 예상으로는 25분 걸린다고 하네요. 다 펴지는데. 다 펴지는데. 그래서 이거 이제 중계를 할 거란 말이죠. 이게 잘 펴지면 장관이겠네요. 이거 정말 아주 큰 성과가 되고 우주 탐사, 우주선 개발의 새로운 신기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매우 가볍고 튼튼하고 컴팩트하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어떤 잘 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 중요하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달에 화성 탐사를 위한 전진 기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주거하면서 화성에 갈 준비를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뭐 집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러면 이거 뭐 우리처럼 나무처럼 철 같은 거 이런 거 못 하잖아요. 네. 이런 재료를 갖고 쓴다는 거죠.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가서 뭔가 아주 컴팩트하게 딱 공기를 뺀 어떤 뭐 음식이나 이런 거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컴팩트하게 접어서 갔다가 달에서 턱 던지면은 촥 펴지는데 한번 10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딱 되는 거야. 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탁 던지면 텐트 이렇게 잘 펴지는 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어떤 건물 구조물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될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 다음 미션에서는 오. 아마 이런 재료를 가지고 네. 달에 착륙해서 구조물을 지어 보이는 그런 미션을 할 거라고 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주 다뤘던 삼체와 그 속에 등장하는 지자만큼이나 흥미로운 이야기 오늘 들려주셨는데 SF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더 신기하고 이 마음이 설렙니다. 자, 어쩌면 삼체인들보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만나러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새로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조승현의 과학토픽, 지금까지 과학 스토리텔러 조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